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2대 국회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특검법 또 대통령 거부권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22대 국회에 임하는 여야 각오는 다소 달랐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터져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 시도가 이제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최혜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국회 모습, 의원의 모습, 그리고 국민들께서 늘 공감해 주시는 그런 우리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뭐 국회든 어디든 뭐 첫날 어떤 얘기를 하느냐, 뭐 어떤 모습을 보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오늘 최상병 특검법으로 이제 포문을 열었고요. 또 국민의힘은 민생 정당, 또 정책 정당을 강조하면서 이제 단합에 초점을 맞췄는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21대 어제 끝났고 네. 바로 몇 시간 뒤에 22대가 시작됐는데 휴전도 없이 바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또 대선 때까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대통령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것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쥐고 있고 그리고 야당 또한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런 본질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말씀은 이제 맞다고 보지만 그리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야권이 192석이고 네. 국민의힘이 108석. 네. 국회에서는 수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네. 더 극명해졌죠? 극명해져 있기 네, 때문에 여소야대가. 네. 오직 국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대화 토론을 통한 타협 그리고 입법화 이것인데 지금 수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예. 오로지 단결밖에 없다. 단결이라는 것은 바로 직전에 예. 제 의결을 통해서 부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108명이 똘똘 뭉치면 다수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특검 법안을 네. 다시 우리가 의회에서 막아낼 수 있다. 그런 네. 각오를 다졌다고 보기 때문에 예. 우리 국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삿바 싸움만 네. 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는 모습이라고 장 봅니다. 교수님 얘기는 이제 일단 뭐 21대 국회의 매듭도 지어지지 않았고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여나 야나 똑같이 뭐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이제 네 글자 단일 대오 이걸 이제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뭐 밀리면 끝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늘 첫날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일 대오, 단합 네. 좋습니다. 뭐 정당이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똘똘 뭉쳐서 누구를 위해 일할 건가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서 국민의 뜻을 받들 것인지 네. 아니면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그 똘똘 뭉쳐서 정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건지 예. 이 부분을 저는 잘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예, 예. 뭐 민주당이 치상병 특검한 거는 총선 민의를 통해서 정권 심판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민생 정당 뭐 유능한 정당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번 2년 연속 총선에서 왜 100석 언저리에 있는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용산 출장소, 그다음에 이념 정당, 무능한 정당. 이래서 2년 좀 2번 연속 총선에서 100석 언저리 받은 거거든요. 예. 부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예. 그런 활동들을 똘똘 뭉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다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첫날 다시 발의를 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이게 뭐 계속 이어질 텐데 새로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은 조금 다르죠?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새 특검법에서는 이제 네.
그 직전에 했던 것에 이제 반면 교사로 다시 더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급한지 야당이 저는 너무 급하다고 보고 네. 의회에서 뭐 20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야권에서 이렇게 급한 이유를 저는 뭐 물론 압니다. 탄핵이라든가 임기 단축 이것을 자주 지금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과 뭐 이재명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계가 된다면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국민도 있겠지만 조금 더 바꿨습니다.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 범위에 있어서 예. 뭐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것 그리고 인권위 공수처 수사 외압 네. 뭐 용산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렇게 예. 수사에 외압을 하면 그것도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 좀 추가를 했고 네. 또 추천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1명, 지난번엔 민주당이 이제 2명이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 1차적으로 4명을 추천을 하면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민주당의 2명을 추려서 네. 올리고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1명을 근데 이번에는 네. 이제 야권 공주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민주당이 1명 그리고 비교수단체에서 1명 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서 예.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네. 추천한 2명 중에 연장자를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예. 이것도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또 언론 브리핑 이것은 국민의힘이 지금도 악법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언론 브리핑은 그대로 계속 하겠다. 물론 그 이면적으로 계속 나오긴 하지만 네. 공식적으로 특검에서 언론 브리핑하는 거랑은 어떤 그 무게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속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2개, 3개가 더 추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결사 방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21대 최상병 특검법하고 22대 최상병 특검법하고 조금 달라진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수사 범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수사 범위가 좀 넓혀졌는데 그게 이제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또 이제 출국 금지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나는 의혹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특검 후보 추천권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거기서 민주당이 2를 추려서 대통령이 이제 1명을 가리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대한변협 1차 추천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외에 비교섭 단체가 1명을 더 추천할 수 있게 하니까 이게 비교섭 단체면은 지금 조국 혁신당을 보통들 이야기하더군요. 그렇죠. 뭐 비교섭 예. 단체가 조국혁신당도 있고 또 개혁신당도 있고 네. 뭐 이제 2-3개 정당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비교섭 단체에게 주면서 네. 소위 야권 공조를 더 이루겠다. 뭐 네. 이런 이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21대 특검과 22대 특검에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네. 다만 상황이 좀 바뀌었다. 지금 그 동안에 이제 뭐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그랬는데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이번 그 최혜병 그 해병대 수사단에 네. 이 변곡점이 됐던 날짜가 있습니다. 소위 대통령의 경로가 나왔다라고 했던 7월 31일 그리고 박정원 대령을 갖다가 항명죄로 했던 8월 2일 이 두 날이 이제 굉장히 큰 변곡점인데 네. 이 두 날의 통화 내역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경로의 진실 그 이면의 단면들을 네. 보여주는 이런 기록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에 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오늘 조중동 모든 보수 언론에서 이 정도 상황에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졌는데 앞뒤가 네.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했던 해명이나 이종섭 장관이 했던 해명과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명을 해라. 그리고 공수처든 어디든 네.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정말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조중동의 논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달라진, 그러니까 지난 특검에 담았던 내용보다 지금 과연 공수처에 대해서는 혹시 외압이 없었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외압에 대한 이 지난번 소위 특검법 그 1차 거부권 행사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여권이 전체가
이 진실 규명보다는 이것이 탄핵으로 간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쏠려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한 이런 어떤 그 지금 소위 단합을 이루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야당의 또 공조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넓어지게 되고. 이야기 계속 이어갈 텐데 녹취 몇 개를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이제 회수되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던 바로 그날 윤 대통령하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3차례 통화한 것을 두고 오늘도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과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과 직접 통화한 8월 2일 이후 이런 통화가 집중적으로 몰렸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 여당이 공범이라는 정황들 아닙니까? 대통령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한 걸 가지고 반드시 그 진실 은폐로 연결시켜서 대통령까지 조사하고 마치 무슨 대통령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 또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예, 윤 대통령하고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일단 이 전 장관이 통화 사실을 인정했으니까요. 이제 수사 외압이 아니냐 이게 이제 논란인데 수사 외압으로 규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어떻게 수사 외압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수처에서 가서 이종섭 장관이 답변할 말입니다. 내가 외압으로 느꼈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들었다. 그렇게 되면 외압이 될 수 있는데 전화기록 자체로만 이것을 외압이라고 한다면 7월 19일 밤 11시경에 이런 사태가 나서 뭐 용산에서 장관을 질책을 했고 한 차례. 그리고 두 번째는 7월 30일 날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수석 비서관 회의 때 윤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한테 질책을 했다. 왜 이런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냐. 죽지 않아도 될 우리 병인이 이제 죽었냐. 그런 식으로 질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거죠. 기자회견에서. 그것이 무슨 지시다, 뭐 그것을 회수해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통상의 지시를 하고 나서 질책을 받고 나서 장관이라든가 그때 밑에 용산의 뭐 비서관들이라든가 뭐 경호처장이라든가 군 출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통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어떤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날 또 8월 1일, 2일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방문하고 1일 날은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을 만나고 2일 날은 대통령을 만나기로 되어 있고 그때 대통령 6박 7일 휴가를 가서 첫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휴가 가서 사적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것이 뭐 이것을 이첩을 다시 회수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항명죄로 처벌하라고 한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실체적인 진실은 지금 이종석 장관밖에 알 수가 없다. 그럼 이종석 장관이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이 가서 그때 당시에 전화 통화는 이렇고 이런 통화 내용이었다. 그런 것을 말하면 더 이상 밝힐 게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하고 국무위원 통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어쨌든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통화 기록만 있단 말이에요. 공수처가 윗선 수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가 수사를 과연 잘 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이틀 전에 사인한 내용이에요. 해병대 수사단이 소위 수사 기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국방장관이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 날 점심때쯤 12시쯤 소위 8땡땡으로 시작하는 용산의 전화가 오고 난 이후에 국방장관 입장이 바뀌었어요. 야, 누구 빼. 이걸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치가 바뀝니다. 또 8월 2일 날은 휴가 간 대통령이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국방부 장관한테 자기 핸드폰으로 그것도 대통령 비화폰 다 지급되지 않습니까? 장관들도 비화폰 지급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하길래 핸드폰으로 전화를 3번이나 해서 그 전화 받고 난 다음에 국방장관의 조치가 뭐였습니까? 박종훈 대령을 항명죄로
고발한 겁니다. 네. 또 경찰청으로 간 수사 자료를 회수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전화만 왔다 하면은 국방장관이 화들짝 놀라서 입장이 팍팍 바뀌는데 까마귀가 날면 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네. 갖다가 지금 소위 말해서 공수처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과연 국민들이 앞으로 네. 공수처 수사를 과연 믿을 수 있겠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군사보건법에 보면은 사망 성비 이때는 즉각 민간 경찰로 넘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정훈 수사단장은 애초에 본인 의결과 수사하고 사실관계만을 넘겨야 되는데 본인 의견에서 이것을 결재 후에 팩스로 보내려고 하다가 장관의 저는 행정 지시라고 봅니다. 팩스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다시 보류해서 가졌기 때문에 예. 이것이 직권남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대통령이 야 그거 다시 빼와서 다시 하라고 한다. 그렇게 대통령이 거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제 헌법 제 84조에 보면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죄 아니면 형사소추가 뭐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그래서 강제 수사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공수처라고 해도 네. 다만 임의 수사 뭐 이제 대통령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그때 의견을 나는 그렇게 했다 네, 한다던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되 역대적으로 지금 대통령 수사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스스로 좀 명쾌하게 좀 해명을 해라. 이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의 이제 주장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금 요번에 이제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이 조금 더 지금 그 여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독소 조항이라고 한 것이 더 많이 좀 강하게 그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22대 국회에서 또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요 몇 가지 이제 당헌 당규 개정안의 핵심 의제로 제안이 됐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대선 출마 시에 대표직 사퇴 시한 규정을 개정을 한 것인데 현재는 지금 이게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1년 전에 무조건 사퇴해야 되는 네. 일종의 강제 규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2026년 네.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한 두세 달 사이에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소위 지도부 공백 사태가 되는 겁니다. 자, 예. 그러면 이 지방선거를 갖다가 누가 어떻게 지휘할 것이냐.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좀 네. 유예할 수 있는 그 소위 운용의 묘를 갖다가 유연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외 규정을 더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이제 차기 당대표 임기가 올해 8월부터 2년 뒤, 그러니까 2026년 8월까지인데 네. 이게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하려면은 3월에 그만둬야 돼요. 3월에 그만둬야 되니까 더 일찍 그만둬야 그렇죠. 되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럼 이렇게 당에 좀 혼란이 있다. 그렇죠. 더 이걸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당원 그렇기 당규를 때문에 바꿔야 된다. 예, 한 3개월 정도 유예를 둬서 네. 지방선거까지 치르고 네. 그만둘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좀 두자 이렇게 네. 한 거죠. 예, 이게 이제 이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와서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재명 대표 연임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장 할 때 추미애 의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오히려 역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연임에 빨간불이 아니고 파란불이 켜졌다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당헌 당규라는 것은 국가로 말하면 헌법입니다. 네. 이 헌법을 너무 쉽게 이렇게 바꾼다는 것도 공당이고 제1당이고 네. 180석 정도 되는 그런 거대 야당인데 수권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네. 이런 것을 바꾼다는 것은 공당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될 가능성이 크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당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헌법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선거를 앞두고 그래도 민주 세력에서 민주당 후보가
뭐 다음 서울시장이라든가 그리고 대선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둔 듯한 예.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당원 개정을 한다는 것은 예. 민주당이 상당히 이재명 일당으로서 예. 경직되고 그리고 공룡 정당으로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정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알겠습니다. 크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 그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안 시안에는요.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대표직 사퇴 시안 규정 요거 말고도 대통령 거리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그런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서 주목되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이를 부인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권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사실상 탄핵이나 이대적 문제가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는데 이거는 인정하고 인정하시는 건지. 대통령 후보자의 추천 규정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당무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 탄핵이나 그런 것 별도의 상황을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원 당규에 그런 걸 적시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고요.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제 당원 당규 개정 TF 팀장이죠. 단장이죠. 예. 그 자격으로 지금 인터뷰를 한 건데 이게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했는데 이제 부인을 했고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은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이 탄핵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그래서 이제 의심을 살 만한 뭐 근거가 있긴 합니다. 근데 탄핵을 주장하는 거하고 네. 그래서 당원 당규에다가 네. 탄핵이 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그걸 바꾸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뭐 탄핵을 시도한다고 그래서 다 통과될 것도 아니고 또 탄핵을 처리했다고 그래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또 인용되리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가능성 있는 뭐 당원 당규를 바꿀 안을 만들었다. 네. 이거야말로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보고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당원 당규에 경직된 당원 당규로 인해서 곤란을 겪은 게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 징계할 때 네. 그에 따른 그 유예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당시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손 보면서 예. 약간의 이제 소위 너무 경직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런 바꾼 측면이 핵심인 거지. 이걸 가지고 뭐 탄핵에 대비한 당원 당규 개정이다. 이거는 너무 나간 해석이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당원 당규 그 시안에는 대통령 거리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붙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집수리를 하다 보면 최초 견적보다도 수리하다 보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그리고 이제 조국 신당도 마찬가지고 조국 대표가 당선되면서부터도 더 훨씬 강하게 오직 대통령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탄핵이라든가 임기 단축이라든가 그리고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예.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게 최소한 1년은 단축을 시키려고 해서 안 되면 탄핵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이런 것을 대놓고 하면 틀림없이 탄핵에 대해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서 예.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의 역풍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랑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탄핵을 시도했다가 그 역풍은 바로 지방선거라든가 대선,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지금 계속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다급하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예. 정말 뭐 지금 모든 특검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 탄핵의 사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 하나만 있으면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시도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자꾸만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지금 흐름 자체도 강공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고 예. 정치적인 변화를 꾀하고 싶은 헌정 질서의 어떤 변화를 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민주당 민주 세력한테는 상당히 강한 그런 예.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 이번 오늘 의원 중에서 이것도 다뤄졌다고 그래요. 이건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국회의장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 20% 반영 추진하고 또 당론 이와는 별도로 당론을 위반한 자한테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안도 이제 다뤄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이게 지금 당원 당규 개정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네. 이런 안이 나온 거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시작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최종 결정된 게 아니다라는 것도 하나는 먼저 이제 당론을 위반한 자에게 이제 공천 불이익을 준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이번에 이수진 의원이 지난 불참을 했어요. 그렇게 네. 해가지고 당원들이 맹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무소속이죠. 지금은 예. 무소속이지만 본인이 어쨌든 사법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네. 국회에 들어오셨던 분이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 들어왔던 분인데 네. 이 특검법 표결에 불참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분을 샀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그분이 탈당하지 않고 네. 당에 있었다라면은 당론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에 공천 주지만 이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당론에 위배된 행동을 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뭐 예를 들어 당 내에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벌점 주어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커다란 논란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당원 민주주의 강화 이 부분의 큰 틀에서 시안에 징계라는 부분이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예. 당론을 위배한 걸로 징계를 받았을 때 네.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당원 20%그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견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20%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지금 내부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논의가 좀 더 진행돼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20%냐 10%냐 이제 그 부분이 논란이지 반영이 되는 거는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네. 당원 민주주의의 강화와 국민 여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우려의 시각은 네. 지금 현재는 국민들의 방향과 네. 소위 말해서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는데 예.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중에 당심과 민심이 다르면 어떡할 거냐.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향후에 보완점으로 논의가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에 휘둘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반박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뭐 3년 뒤 대선이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팬덤 정치, 소위 말해서 개딸, 강성 지지층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무의 일정 부분 20% 10% 그들의 의견을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상당히 크고 물론 영역 확대를 하기에는 그런 강성 팬덤이 오히려 중도층을 떠나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뭐 민주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성과 다양성이 실종되면 그건 정당으로서 역할이 점점 예. 없어지고 정당이 어떤 1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네. 그러면 그것은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고 네. 이렇게 획일화되어 가고 특히 거대한 정당이기 때문에 대표의 힘이 상당히 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유혹에 이재명 대표가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위험성이 네. 많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어떤 내부적인 분란이 있으면 외부적인 강성 팬덤들이 이것을 정리해주고 네. 하는 그런 역할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기대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이런 논의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정리가 될지는 계속 지켜볼 일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지구당 부활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 뭐 최근에 낙선 또 그러니까 당선자들 만난 자리에서 이제 했던 그 주장인데 이제 공개적으로 본인이 이제 직접 올린 겁니다. 네, 이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구당 부활이 과연 정치 개혁일까? 사실은 이제 지구당 그러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젊은 네. 분들은 이제 지구당 없는 시절에 지금 네. 있기 때문에 모르실 텐데. 2004년에 폐지됐으면 20년 전에 폐지된 그렇죠. 거네요, 지금. 그 네. 당시 왜 폐지됐냐 하면은요. 네. 예를 들어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지구당 사무실 운영하려면 사무실을 일단 임대해야 됩니다. 네. 월 임대료가 1,200이 최소한 들어요. 아무리 외진된 들어 있어도. 예. 또 직원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 월급 주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한 달에 최소 운영 경비가 500~60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만 합니까? 지구 당원들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지구의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 관리를 하려면 뭐 교통비, 통신비, 예. 다과비 이런 돈들이 들어갑니다. 예. 최소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이라면 월급을 받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은 예. 매달 1,000만 원씩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럼 스폰을 구하게 되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정치 자금 소위 정치 자금 우리가 과거에 봤던 뭐 사과 개짝으로 현금 받고 이런 정치 자금 위반으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러한 돈 먹는 하마의 지구당의 운영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구당을 없앤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구당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면 과거에 지구당의 그런 폐해를 안고 있는 국민들에게 예. 왜 지구당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득이 필요한데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사실은 모일 곳이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현역이 아니면 지역에 사무실을 못 냅니다. 예. 그다음에 당원들 일상적으로 관리도 못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역 중심으로만 지역에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는 현역이 아니신 분들은 예. 사실 일상적으로 정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럼 당협위원장들도 정치 후원금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또 오히려 중요한 것이지 과거처럼 사무실 내고 그다음에 사람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 돈은 다 어디서 추승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수도권하고 청년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지구당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지금 읽히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해석하자면은 이번 총선에서도 이제 수도권에 서울 포함해가지고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많이 당선이 됐고 그러니까 민주당 사무실은 많은데 지금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사무실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역 의원하고 또 이제 원외위원장하고 이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 동등한 선에서 이제 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제 발언을 한 것으로 좀 계속 해석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지구당 부활은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수도권하고 호남 쪽에는 강성이지만 저 TK 쪽이나 부산 쪽은 약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네. 양당이 또 똑같은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세 지역에서 지구당이 없으면 과거에 지구당은 2017대 총선이죠. 그때 오세훈법이라 해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위 말해서 차태기 정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 네. 먹는 하마는 맞습니다. 그때 당시로 했으면 돈 먹는 하마가 맞습니다. 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저는 음성화된 것을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지역의 어떤 풀뿌리 당원 조직 활동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이죠. 지금은 당협 네. 뭐 지구당 위원장이 아니고 예. 지구당이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당협위원장이 회의를 해서 당협위원장이 뭘 못 사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편법이 생기고 여러 가지 편법이 생기고 돈을 같이 걷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생기고 네. 그렇게 되니까 정당의 목적은 뭡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를 뽑아서 예. 중앙정당에 올리고 그리고 중앙정당에서 그것을 뽑아서 국회로 올려서 입법화되고 그것이 다시 행정부로 가서 실현되는 것. 그런 것이 소위 말해서 절차적 민주주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인데 예. 그것이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은 국회의원 사무실 내니까 되는데 예.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은 사무실도 쓸 수 없고 당협이라는 것은 소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유급이라든가 그리고 대놓고 선거를 할 수 여러 가지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팬덤 정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정치의 어떤 사회화라는 것도 있지만 예. 그 청년 정치를 아주 우리가 사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음성을 양성화시키는 지구당은 일정은 부활하고 네. 다만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그것은 법으로 정하되 일반 앞으로는 구의원, 시의원도 후원금을 양성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마찬가지로 지역위원장도 지구당 위원장이 되면 후원금을 연간 5,000원이나 뭐 8,000원이나 이렇게 모아서 그 한도 내에서 명확하게 선거법에 따라서 회계 감사를 좀 더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감시 기능이 좀 있어야겠죠. 선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당협위원회 이것은 근거가 없는 거다. 선거 활동을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차라리 지구당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지금 선관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구상을 밝힌 이후에 관련 논의가 당 내외에서 이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인데요. 먼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원내 의원들은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우리는 못해요. 원내는 못하게 돼 있죠. 또 그걸 풀어준다고 해서 과연 또 정치 자금이 잘 모일 것이냐.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꼭 지구당은 안 되더라도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지역위원장들이 사무실도 열 수 있고 또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다. 수도권과 중원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 신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부패정치 타파의 일환으로 한 건데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원외위원장 표심 노리고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거의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전 위원장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지금 그거를 이제 질책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도권에 정말로 국민의힘의 당세를 갖다가 넓히기 위해서 지구당이 나왔다라면은 모든 국민의힘이 다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현역 당선 영남 현역들과 낙선한 수도권 당협으로 당이 쪼개져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수도권 당협의 이 구심점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해서 한동훈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견제가 지금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지구당으로만 이것이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지금의 어떤 당협 체제에 좀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냐? 사실 이 부분도 더 이상 더 논의해 볼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박 교수님, 근데 이제 이게 지구당 부활과 관련된 논의가 꼭 국민의힘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찬성을 하고 있고 지금 법안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도 또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소위 지금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다 보니까 그럼 당원들의 어떤 공감과 어떤 소통의 장들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취약 지역에서의 그런 당원들의 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오는 건데 저는 이게 지구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이거는 정치의 발전이 아니라 후퇴라고 봐요. 오히려 당협을 갖다가 보완하는 보완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보완을 한다고 해도 핵심적인 것이 사무실 운영 그리고 운영비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당협이라는 이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지구당이라는 말을 안 써도 그러나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사무실을 둘 수 있다. 그런 규정 하나 하고 그리고 사무실을 둘 수 있으면 돈을 그러면 위원장이 다 냅니까? 그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쓰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만 해줘도 지역 정치가 상당히 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또 설명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일단 여야가 다 법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의 지역 사무직원 2명의 후원금 연간 1억 5천만 원 후원금이면 이제 현역 의원하고 같은 거고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사무직원 1명을 두고 연간 후원금 최대 5천만 원. 이 내용으로 지금 이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장성호 교수 그리고 박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